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경쟁자 UBS한테 엄청 헐값에 팔려가는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은행들 이슈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 크레딧 스위스라는 회사가 이제 팔려갔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소식인 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금융계에서 일했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사실 예를 들어 IB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탑티어 은행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의 버지 브래킷이라고 해가지고 그 BB 은행들에 먼저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그 다음 은행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순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사람의 순위를 정한다는 기보다는 뭐 그런 순위에 따라 뭐 운이 좋으면 사실 뭐 그 안에서 좋은 데를 갈 수도 있고, 운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때 사람을 안 뽑거나 하면은 뭐 그 다음 티어로 갔다가 다시 위에 티어로 뭐 왔다 갔다 거리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최상위 티어 은행들 한 8, 9개 정도 전 세계에서 모아서 버지 브래킷 은행들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탑티어에 있는 은행들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가 사실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벤트긴 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3.3 빌리언 달러의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사기로 했죠. 2007년 시가총액 고점 대비해서는 90 몇 프로 그냥 깎인 정말 엄청나게 헐값의 가격이기도 하고, 이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이 UBS랑 크레딧 스위스라는 회사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내 정말 이 탑2 은행으로 자리를 하면서, 글로벌 기준으로도 UBS랑 크레딧 스위스는 비슷한 수준의 은행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되게 빠르게, 특히 2020년 이 팬데믹 언저리부터는 되게 빠르게 갈렸죠, 상황이. 그리고 이 빠르게 갈린 사태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사실 이 3.3 빌리언이라는 금액도 정말 완전 개헐값인데, 그거에 비해서 UBS가 처음에 던졌던 오퍼는 1 빌리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엄청 싸게 줍줍 하려다가 그거보다는 비싸게 사라 라고 해서 3.3 빌리언을 사기로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사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큰 또 유동성 공급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스위스 정부에서 막아주기로 했죠. 1대장 만들어 주면서 은행 파산 사태의 승자는 UBS가 일단 된 것 같고, UBS가 사기 전에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도이체방크도 잠시 관심을 가졌어요. 스위스 은행들이 자산운용이랑 자산 관리 부문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영역이 사실 금융업의 미래라고 불리는 B2C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미 잘하고 있던 회사의 부문을 떼와서 우리가 좀 키우자라는 생각에 도이체에도 관심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도이체방크가 지금 누구를 살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사실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더 빨리 망했을 뿐이지, 도이체방크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여기는 망해가고 있던 이 탑티어의 위치를 정말 상실하고 사라져버린 은행 중에 하나라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었는데 UBS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하게 손실을 받고, 이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딧 스위스 지분 10% 사면서 최대 주주로 6개월 전에 들어왔죠. 이때 지분 가치를 되게 비싸게 줬었는데, 지분 가치가 반년 만에 85% 마이너스가 났죠. 근데 사실 얘네들도 다행인 게, 더 문제인 지금 이슈가 이 신종자본증권,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AT1이라고 해서 에디셔널 티어 1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들은 자본금을 쌓아서 손실이 났을 때 고객 돈을 지켜줘야 되는 이 버퍼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거든요. 그게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더 강해져가지고, 이 티어 1 캐피탈을 쌓아라. 이 티어 1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자산인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자산들이에요. 주식은 당연히 언제든 날아갈 수 있으니까 티어 1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에디셔널 티어 1이라고 하는 게, 채권 같은 거는 이제 티어 1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채권을 갚아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날려버리거나 이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버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채권들은 티어 1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에디셔널 티어 1이라고 해서 신종자본증권,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것이 이제 중간 어딘가에 자리하는 신종자본증권들을 만들어줬었는데, 사실 작년에 흥국생명 사태 터졌을 때도 결국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코코본드라고 불리는 AT1 채권들을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체들이 다 손실 보전을 위해서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요런 애들한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채권이긴 한데 특수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특수한 조건들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게 그냥 보통주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라이트 오프 상각 처리해서 너네를 손실 처리한다거나, 각종 조항들이 붙는데,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반 채권 대비해서는 더 수익률이 높고, 어쨌든 주식보다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더 위에 티어에 있으니까 주식보다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했죠. 이번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망하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해놓은 이 AT1 채권에 대해서 채권 가치 빵으로 휴지 조각 처리해라. 주식에 대해서는 3.3 빌리언을 주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는 빵으로 휴지 조각 처리하라는 이 정부의 명령이 내려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물론 채권보다는 아래 있지만 주식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이 우선순위에서 주식보다도 아래로 밀려버린 셈이 되면서, 이걸 투자한 사람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자본시장에서 이 앞뒤를 바꿔버리는 게 이 순서가 정말 말이 되느냐라는 주장과 함께, 투자자들은 당연히 집단 소송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물려
모여있는 투자자들이 사실 아시아 개미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조항을 읽어보면은 이 라이트다운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크레딧 스위스에서 발행한 AT1 채권의 프로스펙터스라고 해서 채권 상품 판매 설명서를 제가 따온 건데, 이 라이트다운 상각 이벤트가 어떤 경우에 이 채권 가치가 빵이 될 수 있는지를 정의해 놓은 건데, 그 이벤트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컨틴전시 이벤트 아니면은 바이어빌리티 이벤트, 이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이다. 근데 이 컨틴전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자본 비율이 몇 프로 7% 아래로 내려가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것보다는 바이어빌리티 이벤트가 작동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레귤레이터가 생각하기에 CSG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회사의 영업을 이어나가기 어렵고 뭐 망할 것 같다 등등의 상황에서는 AT1 채권이 라이트다운 상각이 돼버리면서 기존의 주주들부터 시작해서 예금자들까지 다 이제 보호하는 거의 맨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식간에 순위가 바뀌는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런 조항이 박혀 있는데, 자본시장 안에서 채권이 주식 아래로 내려간다는 상황 자체가 사실 상상하기 힘들 뿐더러 크레딧 스위스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사실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 거라고, 한국에서 국민은행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국민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임팩트를 가진 세기의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조항을 이렇게 자세히 안 읽어봤던 사람들도 아, 이게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투자자들은 소송을 걸게 될 거고, 스위스 정부 측에서는 뭐 레귤레이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무슨 말인 거냐, 이런 조항 당연히 있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당연히 방어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소송전은 몇 년 걸립니다. 뭐 1, 2년 내에 끝날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소송이 될 거라서 몇 년씩 걸릴 일일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소송 여부가 달려있기도 하니까 사실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하기로 합의한 거지 머저 인티그레이션까지 다 끝난 게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참 남은 길이니까 소송의 역풍에 휘말려서 레귤레이터들, 스위스 정부가 말을 취소할 수 있다, 말을 바꿔서 아니다, AT1 미안하다, 우리가 너네들 갚아주는 거 구제금융해서라도 갚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UBS가 크레딧 스위스 사는 과정에서 뭐가 뻥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100센트에 산 채권이 뭐 2센트, 3센트, 마이너스 97, 마이너스 98%의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헤지펀드들은 이런 채권 싸게 줍줍하고 있죠. 그냥 옵션 사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은 돈을 넣어서 만약에 이게 빵이 되면은 뭐 그 정도 잃는 건 상관없고, 만약에 이게 리커버가 되게 되면 이게 몇십 배의 돈을 벌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싸게 줍줍하고 있고, 아시아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물렸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위스 정부가 노빠꾸 해서 이제 AT1 라이트다운, 라이트오프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바꾸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스위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인데 투자자는 아시아에 있잖아요. 물론 아시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고 앞으로도 캐피탈 베이스가 여기서 많이, 캐피탈 인플로우가 여기서 유럽으로 많이 가져야지 본인들 입장에서도 유리한 건 아는데, 지금 이런 세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스위스 시민들,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게 될 거고, 유럽에서도 다들 이런 AT1 채권들을 발행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 본인들이 손실을 보느냐 아니면 투자자한테 손실 떠넘기느냐, 요 책임 측면에서 제가 스위스 정부라면은 저 멀리에 있는 아시아 투자자들이 물리는 게 본인들 시민들 세금을 걷어서 메꿔주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누가 이길지 모르겠으나 스위스 정부가 이 스탠스를 바꾸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뇌피셜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전 세계 채권 시장을 뒤흔든다 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왜냐면 이 AT1이라는 에디셔널 티어 1이라는 이 자본 형태가 사실 리만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커진, 급하게 자본금 쌓아라 라고 전 세계 이제 중요한 금융기관들한테 각국의 레귤레이터들이 이제 주문을 하니까,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쌓아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쌓았어요.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회계 처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회계 법인들도 뭐 이거는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거니까 우리도 그냥 애매하게 그냥 처리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모두가 애매하게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에 사실 흥국생명 사태 때 한국에서 신종자본증권이 한번 이슈가 됐던 것처럼 이렇게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다들 리비짓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이 스위스 AT1 사태 때문에 전 세계 AT1이 다 망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이, 스위스 은행들이 좀 이런 라이트오프, 라이트다운 규정들이 좀 특이하게 있고, 영국이나 뭐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발행한 AT1 채권들에는 특이한 라이트다운 조항들이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계약 바이 계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AT1 홀더들, 그리고 AT1에 투자하던 뭐 각종 펀드들, 투자자들은 다들 당연히 불안에 떨면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거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한국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 채권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이런 주식 투자도 당연히 하면서 돈을 좀 날린 게 있는데, 이건 당연히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필요한 투자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채권도 사실 이 국민연금 입장에서 엄청난 돈을 이제 수백조의 돈을 굴리는데, 크레딧 스위스 채권이 1,000억 좀 넘게 있는 게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인 것 같고, 원금 회복이 잘 되는 포지션이기를, 저도 이제 어떤 포지션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AT1이 아니라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일반적인 채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 채권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걱정을 해야 되는데, UBS라는 경쟁자에 합쳐지면은 중복 포지션이 생기겠죠. 물론 이제 회사를 키우는 입장에서 UBS도 인수를 해서 다 접어버리면 인수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스태프는 남겨두겠지만 당연히 중복되는 인원은 잘릴 거고, IB 인원들은 당연히 더더욱 잘릴 거고, 이거는 사실 뭐 글로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뭐 한국 크레딧 스위스 은행 서울 지점이 있고 증권 서울 지점이 있고 UBS 은행 증권 서울 지점이 있는데, 이런 팀들이 당연히 그 나라에 맞는 just right size 팀을 이제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구조조정과 정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요럴 때 사실 제일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UBS로 이직하려고 하던 사람들, 아니면은 UBS에서 크레딧 스위스로 이직하려고 하던 사람들, 요런 경우들 진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UBS 다니던 친구가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모건 스탠리로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 같은 회사 다니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인터뷰를 하고 있던 팀의 보스가 UBS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이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UBS에 남아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오는 구조가 되는 거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인력 구성이 바뀔 때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뭐 신규 취업자 입장에서는 포지션 하나가 좀 사라지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벌즈 브레이크드 은행이 뭐 9개에서 8개로 줄어드는, 경쟁률은 더 심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그래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얼마나 싸게 줍줍한 건가를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진짜 헐값에 이런 세기의 딜이 일어난 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UBS가 승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크레딧 스위스 지금 장부 가격만 해도 이만큼 나오죠. 은행들은 보통 북밸류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북밸류 퍼 쉐어가 이 정도 됐는데 퍼체이스 밸류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엄청 헐값에 이 장부를 북을 다 떠오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크레딧 스위스가 어쨌든 이 망하게 된 원인 중에 주범 중에 하나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2년인가 3년 전에 이 아케고스 캐피탈 사태가 있었잖아요. 아케고스 이 헤지펀드를 굴리면서 각종 증권사들, 은행들한테 레버리지 땡겨와서 그 레버리지로 이제 차이나 텍 스톡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순식간에 폭락하면서 망하면서 마진콜을 할 기회조차 없이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다 손실을 떠안았죠. 그래서 뭐 그때 웬만한 은행들이 다들 손실 난 것 같은데,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 같은 데들이 되게 크게 손실 보고,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데도 일부 손실을 당연히 봤을 거고요. 고객이었지만 한순간에 이제 주적이 되어버린 이 인물이 이제 한국계 일황 선생님인데, 뉴욕에서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이분은 지금 이 아케고스 캐피탈 파산 사태에 대해서 이 크리미널 차지, 형사 차지로 지금 한 11개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 드롭해달라고 이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으나 이제 기각이 당했다고 하고, 이게 되게 빡센, 이제 크리미널 차지는 좀 빡센 혐의일 것 같아서 역사에 남을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케고스 캐피탈 파산 규모만 해도 역사에 남는 인물인데, 여기서 생겨난 이제 나비 효과로,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크레딧 스위스는 그거 말고도 워낙에 수많은 뻘짓 들을 유럽에서 해왔기 때문에, 특히 유럽계 은행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미국계 은행들보다 훨씬 더 이제 널널한 편이라서 좀 많은 뻘짓들이 최근 몇 년 이제 좀 긴축이 시작되면서 더 빨리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주범 중에 하나고 금융계가 바뀌게 하는 인물이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넘어오면은,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도 상장 폐지를 했죠. 파산을 하면서. 바이든이 의회에다 강력 주문한 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과정에서 경영진이 뻘짓을 했거나 과실이 있었으면 엄중히 처벌해라. 단순히 뭐 하다가 재수없어서 망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망하거나 하면은 모르겠으나, 뭔가 경영진이 뻘짓하거나 진짜 먹튀를 하거나 등등의 상황이 있었으면 처벌하고 기존에 지급한 급여까지 그냥 환수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세게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 경영진이 파산 직전까지 자사주를 계속해서 팔아왔다 그랬죠. 회사 망할 거 알면서 이제 주식 팔아서 이득 챙긴 거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들 인사이더 랜딩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이제 망하기 전에 내부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엄청 많이 빌려가서 이 돈을 어딘가로 빼돌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근데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 차트만 보고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망할지 구제금융 당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투기 등급으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고, 재밌는 게 여기는 이제 4일 만에 2번 강등이 됐습니다. 보통 신용 등급 변화라는 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인데, 특수 이벤트에는 신용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재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후행적으로 발생을 해요. 신용 등급 업체들도 사실 뭐 경과들을 봐가면서 얘네들의 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만 해도 A- 등급이었던 은행이 지금은 B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4일 만에 더블 B 플러스로 한순간에 투기 등급 됐다가 이제는 싱글 B 플러스, 이 정도 되면 이제 망해가는 길이라고 봐야죠. 주가는 당연히 완전 떡락을 했고, 대형 은행들이 이거를 누가 살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같은 은행들이 이제 인수 대상, 뭐 모건 스탠리도 관심 갖고 있다 그러고, PNC 파이낸셜 같은 또 다른 대형 은행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고요. 근데 증시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할 거라는 베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행사 가격이 $5인 이 풋옵션 베팅에 돈이 몰렸고, 풋옵션 베팅에 돈이 몰린 날 종가가 12불이었다고 하니까 미친 듯이 빠질 거라, 폭락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사람들이 이 풋옵션을 샀겠죠. 그리고 바이든은 이 은행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골드만삭스에다 급전을 이제 $5 빌리언 쏴줬었고, 리만 사태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11년에 이제 비슷한 사태를 계속 겪고 있을 때, 그때도 또다시 벌써 $5 빌리언을 쏴주는 식으로 대폭 할인된 가격에 우선주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제 워런트 이런 것들을 사오고, 고정배당 뭐 8에서 10%씩 달라, 이런 조건들 다 달아서 이제 돈 쏴준 다음에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벌었던 기억이 있어서, 버핏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은행이 안 망한다 싶으면은, 이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곳들이다라고 하면은 돈 쏴주고 또 돈을 벌면 되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한테 바이든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중소은행들 소유의 전용기 20대가 이제 오마하로 날아가서, 오마하는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곳이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분이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한테 이제 우리 은행 도와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발행한 채권도 헐값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이 반토막난 가격에 거래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100센트에 발행된 게 58센트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금자 보호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참고로 한국은 예금자 보호가 인당 5천만 원이잖아요, 은행당.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5만 불입니다, 인당. 그래서 한국에 대비해서는 뭐 한 6배 높은 수준이고, 근데 이것도 리만 사태 이전에 10만 불이었는데,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은행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보장액을 확 늘린 거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 지금 이거를 1억 원으로 올리자라는 안건이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1억 원을 올리더라도 글로벌 주요국 중에 여전히 제일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중국이랑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 그러면서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말고 이제 좀 튼튼한 은행들, 미국에만 라이센스 받은 은행이 뭐 4만 7천 개 있다고 하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한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튼튼한 은행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튼튼한 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프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한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싸게 줍줍을 했죠. 그래서 줍줍을 하면서 잘 사왔다 라는 식으로, 너네는 이 기회를 살려서 덩치가 커졌구나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지역 은행들 이제 주식들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옥석 가리기 하면서 되게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승자를 잡게 되면은 되게 높은 확률로 되게 크게 뻥튀기 되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은행들 같은 경우, 이런 퍼시픽 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라는 소대형 사모펀드가 있죠. 이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넷펀드에서 긴급 자금을 땡겨 왔는데, 조건이 당연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모펀드도 당연히 어떻게든 은행업에 조금 더 발을 요걸 빌미로 담그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은행들 보면은 이제 예금이 20%씩 막 팍팍 빠져나가고 있죠. 올해 뱅크런이 걱정이 되면서 예금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돈 땡겨놔서 더 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뱅크런이 나면은 아무리 우리가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최근 한 2, 3주간 다 확인을 한 상황이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전체 금융시장에서 채권은 사실 뭐 빠졌다 올랐다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주식 역시도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 머니마켓이라는 게 단기 유동성 마켓입니다. 그래서 현금화된 자산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작년 여름부터 되게 빠르게 늘어서 올해 들어서는 더 많이 늘었죠. 이렇게 팍 치고 올랐고, 현금이 왕이다, 캐시 스킹인 시대이기 때문에 머니마켓으로 몰리는 돈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본인들만 문제가 아니고 유럽에서 이제 은행들 터지는 것도 봤으니,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 금융 시스템을 다 같이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그럴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 달러 유동성 공급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에 하기로 했죠. 근데 한국은 당연히 주요 중앙은행이 아니고, 이제 유럽,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대체로 이런 나라들, 특히 앞에 이 세 개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죠. 유로, 옌, 그리고 파운드는 마탱이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전히, 아니면 뭐 스위스 프랑도, 근데 여기는 기축통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직은 단단한 통화. 요런 5개 그 중앙은행들한테는 달러 급전 필요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땡겨갈 수 있게 유동성을, 수합을 제공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거 매일같이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anytime you want, you can visit us on a daily basis 라는 식으로 유동성 라인을 늘려줬고요. 재밌는 걸 좀 지켜보고 가자면,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 시장 팔로우를 안 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팬데믹 초중반 이후로는 금 시장을 진짜 이거는 약간 금융시장에서 좀 밀려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는데,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중요한 자산이니까 보기는 보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도 안 보는 게, 이 위험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파란색, 이건 올해 가격 추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랐고 금값은 여전히 이렇게 빌빌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이프 헤이븐으로 이제 돈이 흘러가나를 봤을 때 이제는 정말 비트코인이 이제 금의 역할을 정말 좀 많이 대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통 금융인의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은 이제 많이 대세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조금 더 나아간 차트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더리움 플러스 그 각종 이제 플랫폼 코인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제, 화폐 기능만 하는 건데, 이더리움은 좀 더 플랫폼적인 기능, 그 위에서 많은 이제 개발 인프라, 아예 인터넷 웹3 생태계가 빌드가 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이죠. 그래서 그 생태계가 빌딩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쪽 진영이 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비중이 이더 쪽 비중에 비해서 당연히 엄청 낮아졌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쪽 이 웹3 쪽이 지금 시장이 붕괴되면서 긴축과 함께 줄어든 것 플러스 비트코인으로 어쨌든 돈이 몰리고 있는 요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결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를 좀 빠르게 짚고 가면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올렸죠. 어쨌든 이런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25bp의 금리 인상을 했고, 이 와중에 이제 빌 아크만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서 열심히 트윗질을 하면서 금리 인상 지금 당장 멈춰라, 안 그러면은 이제 금융 시스템이 다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금리 인상 멈추라는 선동을 해왔고, 일론 머스크는 50bp 깎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파월은 올해는 깎을 생각은 전혀 없고 긴축 당분간 이어간다는 기조고, 옐런도 이날까지는 은행들의 무제한 예금 보호 해줄 생각은 없다 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었어요. 점도표 공개한 것도 보면은 어쨌든 올해 5% 넘는 이 기준금리까지는 계속 가고, 지금 참고로 4.5까지 왔죠. 지금 이제 거의 다 오긴 했죠. 내년부터는 금리가 다시 낮아질 거라고 이 연준 의원들도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어쨌든 이렇게 좀 벌어져 있습니다. 한국이 동결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사태가 이렇게 개판인데, 시장의 개판인데 금리 동결을 해주면서 경기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던 상황이라,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해주면서 시장의 안전성을 좀 유동성을 퍼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던 상황이어서 FOMC가 발표하고 나서는 사실 증시가 좀 빠졌었어요. 미국 정부에서는 개별 은행들의 문제지 전체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라는 스탠스는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이제 규제 자본금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2009년 이제 리만 사태 직후 상황이랑 2022년 작년 상황이랑 보시면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 티어 1 캐피탈이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쌓여 있습니다. 자본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자체는 훨씬 더 건전해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근데 어쨌든 옐런 입장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날에는 예금 보장 없다고 선 그었다가 이날에는 은행들 시스템 안 망하게 하려면은 예금자 보호 추가 조치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불안하긴 한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국가들별로 예금자 보호 한도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랑 영국은 여전히 물가 잡는 게 중요하니까 스위스 50bp 올리고 영국 25bp 올렸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중에서 처음으로 3월 초에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여기는 물가가 실제로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영국은 갑자기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 한편 이 인슐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물가의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이 헬스케어 물가가 바이든이 잡아야 되는 물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인플레 축법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인슐린 가격 지금 일라이릴리가 선수쳐서 3월 들어서 70% 깎는다 하니까 노보 노디스크가 나와서 75% 깎겠다, 그러니까 사노피가 이번에 나와서 78% 깎았죠. 물론 이제 모든 인슐린을 깎는다기보다는 이거를 깎고 다른 약품의 허가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을 거고, 파이프라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인슐린이 필요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값이 싸지는 효과는 있어서 좋은 상황이다 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금리를 깎은 건 아닌데 지급준비율, 은행이 충당금으로 쌓아둬야 되는 이 지급준비율을 깎아서 비상시 대비 쌓아둬야 되는 현금을 줄이고 이제 유동성을 풀도록 해줬죠. 그리고 이 시점에 일본은 중국을 제끼고 인도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반중국 노선을 계속 만들려고 이제 아시아 내에서 남아시아 쪽을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일본이 먼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우리가 투자 늘릴 테니까 우리랑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자, 이런 식으로 인도와의 외교를 일본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건이 코인베이스가 미 SEC로부터 소송에 앞서서 이제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웰스 노티스라고 불리는 통지서인데, 이게 불법 금융 거래가 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혐의에 대해서 소송을 일단 SEC가 할 건데 하기 전에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식의 노티스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송은 진행이 되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통지서를 받은 게 SEC 측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계속 증권의 불안전 판매, 허가받지 않은 판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SEC는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는 전부 증권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스테이킹하고 뭐 이런 각종 일드 파밍 프로덕트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웰스 노티스라는 거는 사실 금융위기를 겪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익숙할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주요 은행들도 리만 사태 때 웰스 노티스 받았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판매 관련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라 라는 통지서를 보냈던 이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금융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날아가는 노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경영진이 통지받기 직전까지 대량 주식 매도를, 특히 CEO는 무슨 한 600만 불 가까이 또 팔았다고 하는데 이 통지하기 바로 하루 전에, 그런 것들은 저는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힌덴부르크 리서치, 이 공매도 업체로 유명하죠. 최근에 인도의 고담 아다니 그룹이라는 재벌을 무너뜨렸었고, 이 니콜라 창업자의 사기극을 막아냈었죠. 수소 트럭 만든다고 이제 사기를 쳤었던, 거기서 이번에는 잭도시는 트위터와 스퀘어, 지금은 블록인 회사에 두 가지 회사를 다 연쇄 창업한 엄청나게 유명한 창업자인데, 잭도시를 공격하는 거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블록, 이 전자결제 업체죠, 스퀘어에서 크립토에 좀 더 진심이 되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블록으로 재작년인가 작년에 바꿨는데, 회사를 2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모바일 결제 앱, 이 캐시 앱이라고 하는 이 앱의 이 유저 수가 되게 부풀려졌다, 그리고 가짜 계정이 되게 많이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블록에서는 아니다 하면서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하겠다라는 식으로 되게 강경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힌덴부르크 리서치의 기존 트랙 레코드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블록을 엄청 때렸죠. 그래서 장중에도 15% 빠지고 장후에도 계속 빠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웹3 시장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좀 더 힘을 싣고 있는데, 웹3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나, 인터넷 브라우저 안에 암호화폐 지갑을 박아 넣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이런 지갑을 박아 넣는 행위가 디파이, 블록체인 내의 금융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꼭 필수적인 행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자체 엣지 브라우저 내에 암호화폐 지갑을 자체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준비 중이라고 하죠. 이게 이쪽 시장에도 진심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S&P에서도 작년에 투자 등급으로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무디스에서도 올라서 이제 테슬라는 투자 등급 회사가 됐다. 기존에는 투기 등급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시가총액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투자 적격 등급이긴 하다, 물론 그 중에 제일 낮긴 하지만 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스포츠 업체들 사례들을 좀 보자면, 나이키는 일단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나이키 4분기 실적이 좋은 게, 여기는 중국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좋았고, 반면에 나이키의 중국 내 경쟁자인 안타스포츠, 중국 본토 회사죠, 안타스포츠는 실적이 더 좋았어요. 근데 여기는 중국 시장에서 작년 2022년 연매출 기준으로 나이키를 처음으로 제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2년 전 차트긴 한데, 2년 전에 신장 사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이제 미국 회사들이 너네들 신장에 있는 인부들 인권 탄압해가면서 면화 생산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인권 탄압해가면서 만든 이런 스타일로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니네가 뭔데 그러냐 라는 식으로 불매운동을 벌였었죠. 그러면서 안타나 리닝 같은 중국 국내 브랜드들이 더 가속화 돼서 힘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안타가 나이키를 아예 중국에서 매출에서 제꼈다고 합니다. 금융 관심인이라면 관심 있는 이 CFA 자격증,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CFA 자격증은 정말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는, 돈과 시간에 비해서 이런 걸 왜 따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을 도입을 해서 실무 현장을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는 3단계까지 다 끝내서 어쨌든 뭐 한 3, 4년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나는 CFA다 라고 달 수 있었으면은, 기존에는 뭐 1단계 패스, 2단계 패스 이런 걸 원래는 원칙적으로 레주메에도 쓰지 말아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3단계를 패스하기 전에 너네 CFA가 아니다, 변경책을 폈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프레스티지어스 하지 않은 이제 자격증이죠. 한 10년 전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사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있으면 뭐 공부하면 도움은 되지만 이 자격증 자체를 위해서 4년씩 시간을 써야 되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단계별 인증, 단계별 배지 이제는 도입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실무 영역의 과목들도 도입하겠다라고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대파업의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에선 노동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순살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마크롱이 대선 공약으로 법정 은퇴 연령을 이제 62세에서 64세로 2살 늘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확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꿀 빨면서 놀면서 돈 받고 있었는데 아니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다니 하면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혈 봉기를 하다 보니까 7만 명이 최소 시위를 참여했고 체포된 사람들도 500명이 넘다고 해요. 3일 동안.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근데 이 파업은 사실 엄청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영국에서도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서 월급 올려주면서 간호사 구급차 너네 일터로 돌아와라 했고, 미국에서는 학교들이 휴교를 했습니다. 왜냐면 서포팅 직원들, 교직원들이 이제 급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파업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평균 연봉이 25,000불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25,000불이면 사실 미국 물가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저는 파업 당연히 할 만한 것 같긴 하고, 정교사도 단체로 파업에 연대 참여하면서 이제 학생들만 꿀 빨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방학을 즐기고 있고, 마이애미에서는 통금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관광객이 폭주를 하고 있고 지금 리오프닝 하면서, 그리고 총격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도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통금이 생기는 되게 우픈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권에서 재밌는 사건이 국민은행이 투자자문업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받았고, 은행 중엔 처음이고 앞으로 사실 은행이 나아갈 길이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이 다들 사실 예대마진 외에 각종 부가 서비스, 아까 스위스 은행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산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한국에서는 예대마진 말고는 아직 수익원을 제대로 창출한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은행이 좀 역차별받는 그런 규제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게 좀 많이 풀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수치가, 이전에 순살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한국 카페에서도 비커피 음료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아이스 혼합 음료가 굉장히 인기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스타벅스에서도 판매량 탑5 중에서 커피가 아닌 음료가 역사상 처음으로 2개나 올라왔다고 하고, 1999년에 한국에 진출한 이후 첫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자몽 허니 블랙티, 얼그레이 바닐라티 라떼, 이게 3위, 5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미국 PCE 물가지수, 유럽 CPI, 이 물가 지표들이 제일 중요한 지표일 것 같고, 뭐 실적 발표는 중요한 게 이미 다 끝나서 이 부분만 잘 지켜보면서 은행들 사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좀 길었는데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마침 지금 봄 오고 꽃 피면서 날씨 되게 선선해지고 좋아졌는데, 다음 주에는 더 이제 시장도 밝아진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